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한가롭게 TV나 보고 있을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집안일 하다 보면 거실 TV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해외의 연예인들이 나가는 모습이 종종 방송되더군요. 감염병 때문에 해외여행이 거의 막히다시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안 그런 걸 보면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감염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것 봐. 저기 우리 집 근처야.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무슨 촬영을 한 건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대요. 아들이 말한 곳은 제가 수년 전 해외 지사장으로 일할 때 살았던 동남아 어느 한 곳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거주했던 지사장 관사 근처를 어떤 연예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담은 TV 속 한 장면을 보고 아들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였네요. 어린 시절의 일이라 잘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걸 기억해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저 역시도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저 시절은 아이들에겐 추억 속 한 장면이겠지만 제 인생에선 그 어떤 때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이기도 하거든요. 변변한 지원도 없이 시장 개척을 하느라 하루가 24시간인 것을 원망하며 살던 때였어요. 그래도 그 노력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거였죠. 덕분에 저희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저희 회사랄 수는 없겠군요. 제가 그 회사를 나와 지금은 어엿한 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말만 대표지 실제론 허드렛 일까지 다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만 그래도 뜻한 바 있어 과감히 독립을 했고 그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긴 했어도 아직도 그 회사 대표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여자 회사원이 겪는 고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고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신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독립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참 힘들었어요. 힘겹게 그 말을 꺼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만류하셨지만 마지막엔 그 누구보다 더 큰 응원을 보내주신 분이셨답니다.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어엿한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신 제 인생의 롤모델이시랍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분이신걸요.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 보낸 그 몇 년이 제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시절이기도 했고요. 해외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한국에서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마지막 인연이 담겨있는 시절이라 더 잊을 수 없는 때였어요. 그 시절이 유쾌했던 아니든 제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시절이었던 건 분명하니까요. 그리 길지 않은 제 삶 속에서 가장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지금은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라는 명찰을 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간신히 구멍가게를 벗어난 회사지만 그래도 제 회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은 둘이 있는데 이제 큰 놈이 곧 대학에 갈 나이가 됐답니다. 작은 딸아이는 요새 노래에 빠져 예술계 쪽으로 가고 싶다는데 솔직히 엄마인 제가 보더라도 그 정도 재능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일단은 응원해주고 있어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길을 찾겠죠. 어차피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아니면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어려도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전남편입니다. 요즘은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애들 말로는 회사에 다니는 것 같다더라고요.
뭐 제 알 바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를 자신이 걷어찬 사람이에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굴지의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소위 말하는 사내 연애를 했죠. 물론 부서가 달랐으니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좀 쑥스럽긴 해도 신랑이 여직원들 사이에선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꽤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어렵다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더 그랬겠죠. 입고 다니는 옷도 명품 비슷한 것이어서 모르는 직원들은 신랑이 부잣집 아들이겠거니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요. 신랑 집이 꽤 힘들었거든요.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 덕에 홀어머니가 할머니와 신랑 둘을 부양하느라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왔으니 참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반해 저는 비록 지방에서 크긴 했지만 장사 수완 좋은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으니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죠. 쉽게 말해 오냐오냐 하면서 자란 거죠. 그런 제 입장에서는 신랑이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끌린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다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을 할 때는 두 집안이 비슷한 게 좋다고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굴에 흉자국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요. 그랬으니 신랑 집안이 어렵다는 사실조차도 오히려 신랑이 극복해낸 훈장처럼 보여서 더 좋았던 거죠. 솔직히 부모님, 특히 엄마한테는 지금도 많이 미안한 부분이에요. 엄마가 완곡하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실 때 전 엄마를 한심하다는 듯이 대했거든요. 정서방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야. 근데 시댁만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나중에라도 시댁이 손 벌리면 너 어쩔래? 시어머니는 고사하고 시할머니까지 계시다는데 그때 되면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너희들한테 손 벌릴 일이 안 생긴다고도 못하는데. 엄마, 뭐가 문제야. 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우리 둘이 받는 월급만 합쳐도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살기 충분해. 그리고 알잖아. 나 대표이사 할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연봉이 수억을 넘어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깟 생활비가 문제겠어? 참 자신만만했었어요. 하긴 어린 시절이니 못할 생각도 아니었죠. 그렇게 밀어붙인 결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어요. 엄마 말대로 시댁에 돈 한 푼 나올 구석이 없다 보니 저희 집에서 결혼 비용 대부분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언젠가는 다 갚을 거라는 말로 그 과정을 이겨냈답니다. 강남이나 목동처럼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사서 시작한 신혼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게다가 둘 다 대기업 직원이었으니 또래보다 버는 것도 많았고요. 뭐 하나 거칠 것 없는 삶이라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신랑과 사이가 좋았으니 더 그랬죠. 그래서 아이도 금방 가졌고 결국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임신이나 출산으로 겪는 불이익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덜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출산 휴가를 쓰는 그 몇 개월 동안 다른 동료들은 인사고과에 필요한 점수를 저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진짜 대표이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임신과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기다 보니 은근히 주변에서 전해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복귀해서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많이 못 썼지만요.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잘 되면 결국 그 혜택은 다 아이들한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동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실적도 많이 올렸고요. 부장님을 비롯한 상사분들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칭찬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칭찬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더라고요. 능력만 놓고 보면 저보다 못한 동료들이 막상 진급을 할 때는 저를 앞질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그 친구들이 남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임신과 출산으로 회사를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앞질러 진급한 거죠.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회사란 게 그런 곳이거든요. 저보다 앞서 그 과정을 겪었던 회사의 여자 상사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리야, 속상하지? 그래도 어쩌니? 원래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래. 아무리 유리천장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알지. 우리도 다 겪어왔으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 지금처럼만 하면 네가 네 동기들 앞서는 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과장 진급은 동기들보다는 늦었지만 부장, 상무 진급 때는 사정이 달라질 거라고요. 실적에 앞서기만 한다면 회사에서도 그 공을 인정해 줄 거라는 제 생각은 정말이지 순진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넘기 힘든 벽이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남편은 회사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남편은 저처럼 죽자 살자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저보다 진급이 빨랐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사실 많이 속상했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나온 축하를 건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좌절하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더군요.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요. 실적만 놓고 봐도 제가 모자란 게 없는데요. 알아. 아니 나도 유과장 밀었는데 위에서 그러라니 난들 무슨 힘이 있어? 알잖아. 내가 폼 잡아봐야 결국은 월급 받는 말단 월급쟁일 뿐이라는 거. 그래도 다들 알아. 유과장이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라는 거. 차장 진급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부장. 그리고 그 다음 별을 누가 먼저 따느냐가 승부라는 거 알잖아.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저 연차 때라면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저도 회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더군요.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상실감에 예전처럼 회사 일에 매달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전까지만 해도 저를 치켜 세우고 다독이던 양반들이 수시로 저를 채근하지 뭡니까? 처음으로 회사라는 조직이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즈음 저한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그 회사의 대표가 여성분이셨어요. 일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바로 그 회사에서 스카웃 제안이 온 거였어요. 다니는 회사에서 느끼는 회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받은 제안이라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탄탄하다고는 해도 제가 다니는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한 것은 그 회사의 대표님이 보여주는 미래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여자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보장해 주시니 거기서 제대로 흔들렸고 결국엔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옮겼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자 몇몇 상사들이 만류하시긴 했지만 크게 붙잡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이란 데가 그래요. 워낙 인력이 많다 보니 누가 나간다 해도 시큰둥하거든요. 조금은 도박이랄 수 있는 대기업을 나가는 배경에는 남편도 한몫했답니다. 제가 혹여 잘못돼도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제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어요.
제가 퇴사하고 반년 정도 후에 남편도 회사를 나왔거든요. 이유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을 모를까요?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사업을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회사에 남아 가늘고 길게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를 내치는 것을 보며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남편 역시 저를 따라 회사를 나왔고 자기 사업을 한다면서 동분서주 하더라고요. 제가 본 남편의 모습 중 가장 의욕적인 시절이었나 봅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였어요. 그전만 해도 저나 남편 둘 중에 하나가 적당히 시간을 조율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저는 새롭게 옮긴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남편 역시 자기 사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회사 다닐 때보다 더욱 바빠지면서 우리 아이들 케어하기가 어려워졌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은 부모님에게 기대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럴 형편이 못 됐어요. 지방에서 장사를 하시니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가 없었거든요. 남은 건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거나 청소 같은 걸 하면서 소소하게 돈을 버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생각은 다르셨던가 봐요. 내일 그만두고 애들을 보라는 말이잖니. 나쁘진 않네. 어차피 식당 일해도 몇 푼 받는 건 아니니까. 나도 내 새끼들 자주 보면 좋고.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봐주는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200? 그건 안 돼. 예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당신이 가져다 주는 돈이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에게 애들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아침에 학교랑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아이들 간식 챙기는 정도가 다인데 그 돈 주고 나면 우리 생활비는 어쩌려고. 나도 말했지. 근데 엄마 입장도 말이 되긴 해. 식당 일 못 나가고 여기에만 매달리는 건데 오며 가며 차비도 들 거고. 아무리 그래도 200은 안 돼. 내 월급 반인데 당신이 보탤 수도 없잖아. 그나저나 당신 사업 준비는 어때? 퇴직금 다 붙는 건데. 노파심해서 그러지만 진짜 잘 준비해야 돼. 처음 사업 준비를 한답시고 의욕적으로 달라붙던 남편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밤늦게 들어오곤 했지만 그건 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탓이었어요. 때론 이상한 데도 갔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됐죠.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잠귀가 밝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 무렵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잠에 취한 남편은 그걸 몰랐고 제가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걸 봤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빠, 지난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번에 가게 옮기는데 서 사장님이랑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진짜 괜찮은 애들 준비시켜 놓고 있을게요. 장담하는데 그날 본 애들보다 100배는 더 좋은 애들이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사회생활이 몇 년 차인데요. 그 문자가 뭔지 단박에 감을 잡았죠. 대기업 시절에도 가끔 그런 곳에 가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가 알게 된 적은 처음이었어요. 당장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영문을 모르던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타박하자 변명하기에 급급하대요. 지난번에 사업 구성차 사람 만나서 간 곳이야.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룸사롱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조용한 바였어. 아이, 그나저나 이 여자 미쳤나?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차단할게. 당신 요새 집에 돈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내가 뭘 한 적 있어? 사업 준비하고 사람 만나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런 거다 싶어 넘어가고 있는데 설마 이런 데 돈 쓰는 것 때문이었어? 진짜 왜 그래? 그간의 힘들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남편은 쥐죽은 듯 제 성화를 받으면서도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소하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덕분에 좋은 일도 있었죠. 그토록 완강하게 200을 요구하던 시어머니가 100만 원의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마 남편이 조금 더 보태겠다고 한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100만 원 받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남편이 100만 원을 더 보태 200을 채워주겠다고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야 아이들을 챙길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맡아주시면서 한시름 덜긴 했지만 마냥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역시 시어머니의 양육 방식이었어요. 요즘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이들이 게임이나 TV를 보겠다고 떼를 쓰는 것일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만큼만 글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다른 시간에는 책을 보건 그 밖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했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셨어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만 신났죠.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그게 편하죠. 아이들이 TV를 보면 당신은 편하게 쉬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먹는 것도 그렇죠. 차고 넘치는 간식을 다 먹이면 아이들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수시로 그런 걸 먹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매번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속이에 경일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시게요? 준호는 맨날 텔레비전 봤어도 잘만 했다. 그까짓 게 뭐라고. 네, 그러셨겠죠.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 잘난 대기업에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없는 살림에도 그토록 당당하신 거였고요. 남편이 회사를 나오고 나서 그나마 좋아진 점이라면 시어머니의 밑도 끝도 없는 자식 자랑이 조금은 수그러든 정도랄까요. 물론 모양이 달라진 거지 아들 자랑을 멈췄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걸 자랑하는 시기였다면 그때의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해서 금세 이병철, 정주영처럼 큰돈을 벌 거라는 투였답니다. 사실 그러기엔 남편의 능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에도 일 못해서 깨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요. 어쩌면 남편이 회사를 나온 건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이라뇨. 회사 생활보다 100배는 더 공을 들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업인걸요. 그나마 처음에는 생전 처음 보는 의욕에 신랄 같은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오래지 않아 그 기대도 접었답니다. 사업은 고사하고 사고나 치지 않았으면 싶어졌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하는 것도 없이 시간과 돈을 갉아먹던 남편의 행보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게 그쯤이었어요. 유 부장, 요새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 나선 건 알지? 네, 쉽진 않지만 저희가 살 길은 해외 시장이니 당연합니다. 저 처음 오라실 때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거기 마음이 끌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나 유 부장이 해외로 가줬으면 해. 유 부장만큼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이 일에 제격일 것 같아서. 네? 제가요? 그래. 지사장 자리를 맡아줬으면 해. 힘들 거야. 대기업들처럼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도 못하고 맨 땅에 박치기 해야 하니 고될 거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니 더 유 부장이 가줬으면 해. 솔직히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지사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 지사에 지사장으로 여자를 내보내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였으니까요. 그나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더 했을 거고요. 그런데도 대표님은 저를 믿고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말 기뻤지만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지만 그 못지않게 가족들도 걸렸으니까요. 대기업의 경우라면 보통은 남편이 지사장으로 파견될 경우
가족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체재비와 거주지 등을 다 제공하니 아이들에게 해외에서의 경험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거주할 곳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체재비라거나 기타 경비의 지원 수준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가족을 동반한다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거였어요.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것이니 제반 문제들은 별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사실은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제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근데 가족이 함께 가는 문제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족들, 특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했어요. 지사장으로 가라고? 아이, 그 회사 대단하네. 하긴 당신 정도면 여자라고 지사장 못할 것도 없지. 당신 덕분에 내 소원 이루겠네. 고맙다. 남편은 한 줌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따라가는 거라는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하긴 예전부터 남편이 해외 지사장을 꿈꾸기는 했습니다. 그러기엔 능력이 안 따라줬지만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기업에서의 해외 지사장은 평균적으로 부장들이 이사를 달기 전에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를 내면 국내 귀국 후 이사를 달거나 아니면 그대로 도태되거나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남편 정도의 능력치로는 아무리 꿈꿔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아내인 제가 이뤄준다고 들떠하는 걸 보니 왠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가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않아. 원래 해외 지사장 갈 땐 가족 다 데리고들 가잖아. 그럼 당신 준비한다는 사업은? 아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렇게 서두를 것도 아닌 것 같고. 원래 뭐가 막히면 쉬어가는 게 좋대잖아. 이 기회에 나도 해외에서 2, 3년 머리 식히고 견문 넓히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이들은 괜찮겠지? 아이, 말이라고 해. 생돈 들여서라도 보내는 게 해외인데 하물며 공짜로 가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물어봐야지. 근데 여보, 우리 회사 지원이 대기업 수준일 순 없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알아. 아이, 그래도 집은 줄 거 아니야. 왜? 아이, 그것도 못 해준대? 아니, 집이랑 체재비 조금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아마 가정부 하나 정도 드릴 돈은 될 것 같아. 아이, 그럼 됐지. 동남아 물가 싸니 돈도 적게 쓸 거고. 아이, 어쨌든 해외 수당은 붙잖아. 가자. 당신한테 좋은 기회인데 왜 망설여?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역시 남편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자 살고 있던 아파트가 걸리더군요. 어차피 돌아올 거니 팔 수는 없고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축하한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능력은 있어. 남자도 가기 힘들다는 해외 지사장이라니. 진짜 축하한다. 남편에게서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축하를 하시대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보다 능력도 없는데 더 잘 나가는 며느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성과를 냈다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다 속셈이 있었어요. 너무 속보이는 칭찬이었던 거죠. 한 2, 3년 간다지? 그러면 이 집은 어쩌니? 집은 비워놓으면 티가 나는데 꾸준히 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부동산에 전세 내놓을까 해요. 저희 돌아오면 어차피 다시 들어와야 되니 팔긴 그렇고요. 요새 전세가 잘 나가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집 살면 어떻겠니? 안 그래도 요새 할머니가 빌라 사는 걸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전세 내놓으면 사람들이 집 험하게 써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니. 근데 나라면 누구보다 이 집을 잘 관리할 테니 서로서로 좋지 않겠니?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거들지 뭡니까? 아이, 여보, 그렇게 하자.
나 맨날 할머니가 기침하는 거 보기 힘들었어. 반지하다 보니 공기도 안 좋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펴서 더 그래. 우리 나가면 어차피 돈 쓸 일도 많이 없잖아. 요새 금리로 전세금 받아봐야 이자 몇 푼 되지도 않고. 내가 나가서 애들 잘 돌볼게. 당신 일하는데 신경 안 쓰이게. 나도 간만에 효자 노릇 좀 해보자. 에?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금리가 바닥이라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봤자 이자는 거의 붙지도 않을 거고 설령 그 이자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것도 맞고요. 시어머니 말처럼 괜히 전세 줬다가 집 험하게 변하는 것도 사실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결국 우리가 해외에 가 있는 동안 저희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아마 그때가 시어머니가 제게 가장 호의적이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온 가족과 함께 동남아의 어느 나라로 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제가 누구인지 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여자가 해외 지사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나라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렇게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지사장 관사가 이게 뭐야? 남편이 처음 우리가 살 집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눈치였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방도 다 따로 있고 그만하면 깔끔한 집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나름 신경을 써준 것이 역력했는데 남편은 대기업 기준만 생각했으니 그렇게 실망을 한 거였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좋아했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와는 다른 단독주택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고 그랬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외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치열하게 살았네요. 대표님 말처럼 저희가 특별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일인지라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한국 직원도 없이 현지 직원 2~3명을 거느리고 하는 일인데다가 여타 대기업처럼 지명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이라 새로운 거래처 하나 뚫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전투 의욕이 커졌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남편과 아이들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교육 환경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널널했으니 아이들이야 학교 갔다 오면 노는 게 전부였죠.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하면 그때서야 책을 보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저도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부모 덕에 낯선 해외로 나온 아이들이었으니 그 정도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조차 남편에게 비하면 나름 힘든 생활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편이 지사장으로 나온 줄 알았을 겁니다. 남편은 딱히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분주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는 한국인들의 집단이 형성되잖아요. 한인사회요. 그곳이 동남아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안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바로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한 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 정도였네요. 아무튼 남편은 저 못지않게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처음에 자기 입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했던 말은 까맣게 잊고 자기 생활을 꾸려가느라 정신이 없었죠. 못마땅한 구석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바빴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전적으로 저한테 내재된 성공에 대한 강박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여자를 해외 지사장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말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내보내준 만큼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틀린 게 아니란 걸 차곡차곡 보여줬답니다. 힘들긴 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을 만끽했던 시절이었어요. 아이들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지 사회에 녹아들었으니 그런 걱정도 할 이유가 없었고요.
다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동남아에서 한국 남자가 인기 있다는 말이 있다던데 남편이 그걸 10분 활용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건지는 몰라요. 남편이 이곳에 온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골프를 배우는 거였어요. 여기 골프장이 싸고 좋다는 말에 현지 교민들을 따라 골프를 배우면서 정말 미친 듯이 골프를 쳤거든요. 저한테도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골프에 빠져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그것도 운동이니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골프란 게 단순히 운동만 하는 모임이 아니란 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예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골프를 치러 간다는 사람이 밤늦게 들어오는 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마다 술을 마신 기색이 역력했고요. 근데 골프 치고 나면 뒤풀이로 자리를 가진다는 걸 모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뒤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유 사장, 요새 어때? 아무리 맨땅에 헤딩을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교민들의 도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때론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연히 아는 분들이 늘었고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적응이 되었냐고 묻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남편에 관한 일이었죠. 흔한 경우랍니다. 처음 이 나라에 입국한 남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좋은 눈길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유흥의 일탈에 빠져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시겠지만 한인사회라는 게 굉장히 좁아서 누가 뭘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남편의 이름이 화제된 거였어요. 네, 다들 도와주셔서 너무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아니, 유 사장 말고 유 사장 남편분. 그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요새 아마 걱정을 해주신 걸 겁니다. 이민 초기 많은 한국인 남성들이 그런 문제로 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 보아온 분들이니 그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었나 봐요.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또 너무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양한 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야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런 것에 빠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때문이었어요. 전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몰라라 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술집에 드나들어 저랑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잖아요. 그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무르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너 분이 더 그 비슷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대판 싸웠죠. 그곳이 타국이 아닌 한국이었다면 이혼을 생각했을지도 모를 정도로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다는 건 둘째치고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걸렸으니까요. 싫으나 좋으나 이 낯선 타국에서 아이들이 의지할 곳은 부모인 저희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면 저만 남게 되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다듬기엔 너무 바쁜 사람이었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이익 때문에 남편의 부정을 눈감아 준 거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남편이 필요해서 그걸 방관한 거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야 한국 남자가 인기도 많고 술값도 싸니 그럴 수 있다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지 않을까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이 그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압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포장해야만 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그때 당시 제 가장 큰 목표는 사업의 성공이었으니까요. 그게 뭐라고 남편의 부정을 눈감아줄 생각을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의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3년이 흘렀어요. 저는 회사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고 금이 환영을 했고요. 처음 제가 파견될 때 뜨악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를 믿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신 대표님까지도 놀라하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젠 탄탄대로만 남았다는 말들이 오갔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비록 제가 바라던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는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꼬이는 걸로 봐서는 제 팔자가 그럴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발단은 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저희 집에 여장을 풀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방 3개짜리였는데요. 이젠 아이들도 제법 커서 각자 제 방을 달라는 상황이었으니 크다고도 할 수 없는 집이었죠. 이미 외국에서 각자의 방에 익숙해진 생활을 해왔던 터라 더욱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베란다에 발을 들일 수도 없잖아요. 여기저기 해지고 망가진 집은 그렇다 쳐도 베란다까지는 도저히 참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베란다라기보다는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이었거든요. 그게 안 쓰는 물건 이리저리 넣다 보니 그렇게 됐네. 치운다 했는데 늙은이 둘이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 애비 왔으니 얼른 치우마. 참, 그리고 방은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할머니랑 다른 방 썼는데 이젠 할머니랑 내가 한 방을 써야 되겠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한 방을 쓰다뇨. 무슨 말이긴. 당연히 내가 할머니랑 한 방을 쓰겠다고.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설마 저희랑 같이 사신다는 뜻이세요? 당연하지 않니?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얘 봐라. 너 지금 나랑 할머니 나가라는 거냐? 나가라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두 분은 저희 해외 살 동안 집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셨던 거고 이제 저희가 왔으니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얘 말하는 것 봐라. 그간 필요할 때는 실컷 부려먹더니 이젠 필요 없다고 시어미랑 시할미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 내가 원통하고 분해서 어찌 산다니? 진짜 말씀 이상하게 하신다. 제가 언제 두 분 모시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걸요. 저희 모시고 싶어도 애들도 커서 이젠 제 방 하나씩 필요한 나이예요. 안방 저희가 쓰고 애들 방 하나씩 쓰면 남는 방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애들이 왜 각자 방이 필요해? 두 놈 한 방 쓰고 우리 두 늙은이 한 방 쓰면 되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일단 출근해야 하니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요. 정 안 되면 저희가 돈을 조금 마련해서 다른 집을 구하겠지만 함께 사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집을 나서는데 제 뒤로 시어머니의 악담이 이어지더군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가는 제 신세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을 모시고 살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잘 잡히지도 않는 일손으로 하루를 헤매고 들어온 집에선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저 손만 좀 씻고요. 아침에 하신 얘기라면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봐라. 쟤 어떻게든 우릴 쫓아내겠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너 뭐랬냐?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여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 두 분이 어떻게 나가서 사셔? 원래 전세금 있었잖아. 그걸로 모자라면 우리가 보태드릴 수도 있고. 이 집에서 6식구는 못 살아. 당신도 알잖아. 요새 전세가 많이 올랐대. 게다가 지난번 전세 자금은 그간 생활비로 다 쓰셔서 남은 게 없으시대. 우리가 요새 전세 자금을 다 해줘야 하는데 괜찮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그간 꾸준히 두 분 생활비 보내드렸잖아.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전세자금으로 생활비를 쓰셔?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병원 한 번만 다녀와도 돈이 얼만데. 게다가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생각도 안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게 한 달에 150 가까이 되는걸요. 풍족하게 쓰실 건 아니었지만 그 돈이랑 어머니가 조금씩 버는 돈이면 두 식구 먹고 사는 건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 전세자금을 생활비로 쓰셨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비 줄여가며 보내드린 거예요. 제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지금 중요한 건 집이잖니. 준호 말대로 어쨌든 예전 전세금으로 생활비에 다 보태는 바람에 당장 집 구해 나갈 형편이 안 돼. 그러니 같이 사는 걸로 하자꾸나. 아이, 그래, 그렇게 하자. 애들은 같은 방 쓰면 되지. 이제 다 커서 같은 방 안 쓴다는 거 알잖아.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 분 모시고 살 순 없어요. 저것 봐라 저것 봐. 끝까지 두 노인네 쫓아낸다는 거잖아. 그래라. 우리도 늙으니 집도 절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얼어 죽으면 그뿐이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이까지 살아서. 에구.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주면 자기 고생 보따리를 풀어가며 저를 압박할 테니까요. 저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무엇보다 그 전세금을 다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금 허름한 빌라로 가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미는 핑계였을 겁니다. 실제로 세 사람은 이 집을 나가 조그마한 빌라를 얻었다는 게 그 증거죠. 남편의 퇴직금은 남편이 허튼 짓을 하며 대부분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으니 그 집을 구한 건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전세금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안방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술 냄새를 보아하니 어디 가서 한잔 하고 온 것 같대요. 참 독하다. 아이,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를 내쫓겠대? 하긴 그러니 그 힘든 지사장 자리도 떡하니 꿰찼겠지. 이제 조만간 이사님 되실 건가? 나도 당신처럼 독해봤으면 원이 없겠다.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당신 눈으로도 이 집 보면서 그래? 당신 베란다 봤어? 애들 방은? 아무리 두 분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도 여기가 사람 사는 집 같아? 우리 떠날 때 어머님이 뭘 하셨어? 자기가 제대로 관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내어드린 거고. 근데 이 집 한 구석이라도 관리의 흔적이 있냐고. 그 이야기를 왜 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베란다? 그거야 내일 내가 다 정리하면 되지. 아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두 분 그냥 보내려면 당신 마음은 편할 것 같아? 몰라. 당신이 어떻게든 알아서 해. 퇴직금을 쓰던 대출을 받든. 난 우리 애들 불편하게 키울 생각 없어. 그렇게 확 돌아누웠습니다. 남편이 혼잣말로 독하다고 뭐라건 말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물론 남편 말대로 제 속도 편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사실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럴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 전체엔 냉랭한 바람이 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신 건 당연한 거였지만 거기에 남편까지 가세하더군요. 여지라도 있으면 찔러보겠지만 제게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싶으신지 입을 닫으신 거였어요. 어쩌면 그렇게라도 눌러앉으려 했던 건 아니었을지도 몰랐어요.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 입으로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했어도 두 분이 안 나가고 버티시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진짜 불편하더군요.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건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라고 마냥 편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자충수를 두고 마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예전에 저희가 샀을 때보다 꽤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다 그랬죠. 강남이나 목동 쪽은 훨씬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하긴 모를 수가 없죠. 허구한 날 틀어놓는 TV에서 수시로 아파트가 올랐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셨나 보더라고요. 그 욕심이 자기 발등을 찌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당신 계속 이대로 살 거야? 아니, 어머니가 나가셔야지. 계속 이야기했잖아. 당신이 말씀드려. 정 안 되면 내가 전세금 보태줄 테니까 집 알아보시라고.
진짜 너무한다. 당신한테는 시어머니고 시할머니셔. 내 엄마고 내 할머니라고. 그런 분들한테 계속 이래야겠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 잘했다. 그러는 당신은 날 사랑해? 그래서 여자들 끼고 술 마시고 외박하고 그랬어? 그게 당신이 날 사랑하는 방식이냐고.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남자가 돼서 그런 마누라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인 거고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폐륜이야. 세상 누가 부모를 이렇게 대접해? 뭐라고? 폐륜? 진짜 기가 찬다. 당신이 그런 짓을 했어도 나 어머니 생활비 꼬박꼬박 보냈어. 뿐이야? 생일이면 선물에 여행 간다면 또 경비 드렸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흔한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어? 왜 나는 그래야 하고 당신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건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또 왜 하는 건데? 당신 대화를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나 싸울 생각 없어. 회사에서 일하고 오는 걸로도 충분히 피곤해.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 어머니한테 전세금 보태드릴 테니까 나가달라고 해. 내가 할 말은 이게 다야. 마치 밖에서 몰래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순간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뭐라디? 싹도 안 먹힌다니까. 그깟 생활비 얼마 준 걸로 저 생색인데 앞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그걸로 울고 먹을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무섭다. 이럴 거면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 설마 너네 부모한테 저렇게 대하는 애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적반하장이란 게 그런 거더군요. 그간 제가 해온 것은 하찮은 것이고 당신 눌러 살게 해달라는 말 거절한 건 천하의 사악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부부 이혼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하지 뭡니까? 저라고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행여라도 그 말을 입에 담을까봐 참고 또 참았던 저예요. 설령 이혼을 논해도 그건 제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지 남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전 그게 그저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이미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뭐야? 당신 설마 어머니랑 우리 이혼 이야기했어? 그래, 부부라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 당신은 그럴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잖아.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되나 싶네. 와, 기가 찬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내가 정남이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계속 이러면 어쩔 수 없을지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저런 여자랑 굳이 같이 살 이유가 뭐니?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그래요. 정 원하시면 그러세요. 당신 내일 당장 이혼 서류 가지고 와. 깨끗하게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저 봐라. 내 뭐라디. 이혼 얘기하면 좋다고 그럴 거라고 했지? 오히려 잘 됐다. 지 남편이랑 시어미 알기를 개똥보다 못하게 여기는 애랑 살 이유가 뭐라고. 그래, 이혼해. 이혼할 때 재산 제대로 나누고. 듣자 하니 이 아파트 한 6억 한다더라. 그거 절반이면 그래도 우리 살 집 정도는 구하겠지.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띵하더라고요. 결국 그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원하던 거요. 이 아파트 처음 살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드렸다는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시댁 형편은 나쁘고 저희 집이야 그래도 살만하니 어느 쪽이든 두 아이 살 집 마련해주면 평생 집 걱정 안 하고 살 거라며 아빠가 돈을 대주셨답니다. 물론 남편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당시 회사에서 일부를 대출받아 보태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남편도 상식은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부담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뭘 하셨는 줄 아세요? 남편도 돈을 보탰으니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나마 처음엔 남자 이름으로 집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나신 게 그거였어요. 참 기가 찼지만 그때까진 눈에 콩깍지가 심하게 껴있던 때라 시어머니 말대로 공동명의를 했답니다. 바로 그걸 믿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설마. 설마는 무슨 공동명의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어차피 갈라서는 거 돈 문제는 정확해야지. 그래야 뒷말도 없을 거고.
기가 차대요. 그걸 말하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그걸 멍하니 듣고 있는 남편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 가지 않고 여기서 접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공동명의니 그게 맞죠. 어머님 말대로 돈 문제는 정확해야 하고요. 제가 당장 가진 돈은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마련해 드릴 테니 이 집 나가세요.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되겠네. 우린 돈 주는 대로 바로 나가마. 그렇지, 준호야? 끝까지 남편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한 점 미련도 남게 하지 않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 전 돈을 준비했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니 바로 돈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준비한 돈을 들고 시어머니께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돈이에요. 이거 드렸으니 이젠 나가주세요. 제가 내민 돈뭉치 앞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피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돈의 액수를 확인하더니 막 화를 내시지 뭡니까? 왜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 이 아파트 6억 정도면 3억은 돼야지. 3억이요? 왜요? 왜긴 왜야. 공동명의니까 절반을 줘야 맞지. 아, 어머니 모르셨구나. 공동명의 할 때도 기여도에 따라 그러니까 낸 돈만큼 지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빠가 90%를 내셨어서 명의 지분도 9대 1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맞죠. 6억의 10분의 1인 6천만 원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넌 알았니? 아니요. 전 그저 공동 명의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명의 신청을 장인이 하시는 법무사분이 해주셔서. 그럼 속인 거잖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새 야바위질을 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사위에게 사기를 쳐? 진짜 몹쓸 사람이네. 어머니, 말 가려하세요. 사기 아니에요. 법무사가 불법 저지르면 면허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그건 법이 정한 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원 낸 사람이 10원 낸 사람보다 9배 더 지분을 갖는 게 맞지 않아요? 전 어머니 말씀대로 깔끔하게 돈 정리한 거니 정 억울하시면 소송하세요. 아마 판사가 친절하게 어머니의 무식을 짚어줄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시어머니가 사태 파악이 된 것 같대요. 얘야, 그러지 말고 그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챙겨다오. 아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사는 게 낫겠다. 애들 봐서라도 그게 좋지 않겠니? 아니요. 저 이제 질려서라도 못 살아요. 말은 안 했는데 저 사람 외국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외국 여자들이랑 아니에요. 제 입만 더러워지네요. 암튼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애들 때문에요. 근데 그런 제가 바보였네요. 이젠 못 참겠어요. 아니, 안 참으려고요. 그러니 이 돈 들고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사시고요. 여보. 아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해도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을 떠났어요. 당연히 이혼도 함께 진행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는 하나의 선물을 더 주었죠. 바로 위자료를 청구한 일이었어요. 그간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다는 증거와 함께 여자 문제로 불화를 일으킨 내용을 근거로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란 판결을 하시지 뭡니까? 거짓골이던 남편이 그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 턱이 없죠.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간 절 괴롭힌 걸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낼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독립하고 저만의 회사를 차렸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공에만 매달려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이 준 유일한 선물이라면 제게 그런 자각을 준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 아이들과 부모님, 제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란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성공에 목을 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덕에 혹시라도 가족에 소홀하셨다면 아마 저처럼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을 이때 쓰는 걸까요? 그런데 욕심 이전에 시어머니와 남편분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능력 있고 딱 부러지는 며느리를 스스로 내친 시어머니와 남편은 스스로 복을 찬 꼴이네요. 사연자님 말씀처럼 일욕심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더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